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언어 현상을 좀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일상에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쓰는 영어 단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코크나 클리넥스 같은 거요. 근데 이게 사실은 특정 회사의 브랜드 이름이었다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지점. 어떻게 이런 상표명들이 우리 모두의 일상어가 되었는지 그 배경과 과정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께는 이런 단어들의 유래를 알면 어휘를 더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단어들이 어떻게 탄생했고 또 어떤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보통 명사처럼 쓰이게 됐는지, 그리고 실제 대화에서는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뭐랄까 언어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탐험하는 시간,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단순히 단어 뜻만 외우는 것보다는 그 단어가 가진 어떤 역사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 영어가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오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들을 함께 짚어보면서 영어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넓혀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특정 회사의 제품이 있잖아요. 이게 시장에서 정말 뭐랄까 압도적인 인기를 얻거나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그 분야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요. 사람들이 그 브랜드 이름을 그 제품 전체를 그냥 아우르는 일반적인 이름처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그 브랜드가 그 제품 종류의 대표 선수처럼 되어서 다른 경쟁 제품까지도 그냥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그 제록스 이야기가 딱 그런 경우겠네요. 원래는 복사기 회사 이름인데 사람들이 그냥 복사하다라는 뜻으로 Can you Xerox this for me? 이렇게 동사처럼 쓴다는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제록스가 워낙 그 복사기 시장을 장악했었기 때문에 제록스라는 그 회사 이름 자체가 복사하다, 즉 포토카피라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처럼 완전히 굳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상표의 일반 명사화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했냐면 제록스 회사 측에서는 자신들의 그 고유한 브랜드 가치가 막 희석될까 봐 우리 이름을 일반 동사처럼 쓰지 말아달라고 엄청 캠페인까지 벌였을 정도니까요. 와, 회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브랜드 이름이 너무 유명해져서 오히려 그 고유성을 잃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군요. 그럼 이런 흥미로운 사례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짐작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코카콜라, 줄여서 코크죠. 미국 어떤 지역에서는 탄산음료 종류 안 가리고 그냥 다 코크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 점 잘 짚어주셨어요. 물론 콜라라는 일반 명사도 있고 뭐 펩시 같은 다른 콜라도 많죠. 근데 코카콜라의 브랜드 파워가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특히 미국 일부 지역, 특히 남부 쪽에서는 탄산음료 자체를 그냥 콕이라고 통칭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콜라 종류 음료를 주문할 때는 그냥 Can I get a Coke라고 말하는 게 훨씬 흔하고요. 더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음료 주문하실 때 알아두시면 좀 유용할 거예요. 콜라 달라고 하는 것보다 코크 달라고 하는 게 훨씬 일반적이라는 거. 그렇군요. 야, 음료수 하나 주문하는데도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숨어 있다니 참 재미있네요. 다음은 티슈 브랜드 클리넥스인데요. 이것도 아주 대표적이죠. 미국에서는 그냥 휴지가 필요할 때 Do you have a Kleenex? 클리넥스 있어요? 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킴벌리 클라크라는 회사의 티슈 브랜드잖아요, 클리넥스가. 이게 최초의 일회용 페이셜 티슈 중 하나로 나오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티슈라는 일반 명사 대신에 클리넥스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된 경우죠. 우리나라에서도 왜 일회용 반창고를 그냥 데일밴드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냥 휴지 달라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쓰이죠. 정말 딱 맞는 비유네요. 네. 다음은 피부 보습제로 유명한 바셀린입니다. 예문으로 Put some Vaseline on your lips. 입술에 바셀린 좀 발라. 이것도 적어주셨는데 이것도 원래 유닐레버 상표명이죠. 그렇습니다. 바셀린의 원래 성분명은 페트롤리움 젤리인데요. 이름이 좀 길고 어렵잖아요. 그것보다는 훨씬 짧고 부르기 쉬운 베즐린이라는 브랜드 이름이 제품의 대명사처럼 그냥 굳어진 거죠. 이게 단순히 보습제를 넘어서서 그 특유의 약간 꾸덕한 질감을 가진 반투명 연고 형태의 제품군 전체를 베즐린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브랜드가 제품의 어떤 특성 자체를 상징하게 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면봉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큐팁이라는 브랜드? 이것도 유닐레버 건가요?
이게 워낙 유명해서 커튼 스왑이라는 정식 명칭 대신에 I need a Q-tip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고요. 정말 그런가요? 네, 특히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유닐레버가 큐팁이라는 브랜드로 면봉 시장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면봉을 그냥 큐팁이라고 불러요. 커튼 스왑이라고 하면 물론 알아듣죠. 근데 일상 대화에서는 큐팁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좀 현지인처럼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싶다면 이런 단어들을 알아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되죠.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요. 와, 커튼 수압보다 큐팁이 훨씬 흔하다니. 이건 진짜 알아둬야 할 꿀팁인데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제록스는 아예 동사로도 쓰인다는 점. 이게 정말 인상 깊어요. I need to xerox this report 처럼요. 명사를 넘어서 동사로까지 확장된 건 정말 대단한 영향력 같아요. 맞습니다. 그 브랜드 이름이 특정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로까지 쓰이게 됐다는 건 그 브랜드가 해당 산업하고 문화에 얼마나 깊숙이 뿌리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제록스의 사례는 이 상표의 일반 명사와 현상 중에서도 가장 좀 극적인 예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 측에서는 이런 현상을 막으려고 엄청 애를 썼지만 언어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막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렇군요. 약 중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셨죠. 아스피린 말이에요. 이것도 원래는 독일 바이엘사의 상표였다면서요. 네, 그 이야기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이엘사가 1899년에 아세틸살리실산 성분의 약을 에스피린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패전하면서 승전국들이 바이엘의 해외 자산이랑 함께 에스피린 상표권을 몰수하거나 무효화시킨 거예요. 그 결과 여러 회사에서 아스피린이라는 이름으로 막 약을 생산하게 되면서 결국 에스피린은 특정 회사의 브랜드가 아니라 그 아세틸살리실산 성분의 해열 진통제를 통칭하는 일반 명사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역사적인 사건이 언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그런 경우죠. 와, 전쟁 때문에 상표권 주인이 바뀌고 그게 일반 명사가 되었다니 진짜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주방용품 중에서는 테플론, 코팅 프라이팬 이거 많이 쓰잖아요. 이것도 원래는 듀폰이라는 회사 상표명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그거보다는 테플론이라는 상표명이 훨씬 더 유명해졌죠. 이 물질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음식이 눌어붙지 않는 넌스틱 성질하고 열에 강한 내열성인데 이게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테플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런 특성을 가진 코팅 처리나 소재를 의미하는 말처럼 쓰여요. Is this pen Teflon coated? 이 펜 테플론 코팅 전 건가요? 처럼 제품의 기능을 설명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되죠. 기술 이름이 곧 기능의 대명사가 된 셈입니다. 아스피린처럼 약 중에서 또 다른 예시로 타이레놀을 드셨더라고요. 이것도 존슨앤드존슨의 아주 유명한 해열 진통제 브랜드인데 미국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을 그냥 통칭해서 I need some Tylenol, 타이레놀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타이레놀 역시 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 진통제 시장에서 워낙 인지도가 높고 점유율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종류의 약을 편하게 타이레놀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아스피린처럼 상표권을 잃거나 한 건 아니지만 특정 브랜드가 해당 제품군을 대표하는 대명사처럼 사용되는 상표의 일반 명사화 현상의 또 다른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사례들을 쭉 살펴보니까 영어를 배울 때 이런 브랜드에서 유래한 단어들을 알아두는 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현지에서 생활하거나 외국인들이랑 좀 자연스럽게 소통하려면 꼭 필요하겠어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가게에서 콜라를 살 때 콜라 대신 코크라고 하거나 급하게 휴지가 필요할 때 티슈 대신 크리넥스를 잡고 또 면봉했을 때 카튼 수압 대신 큐팁을 달라고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의사소통 방식일 수 있거든요. 이런 단어들을 알고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어휘 몇 개를 더 아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영어권 문화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언어는 결국 그 문화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이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좋아하시는 미드나 영화 볼 때도 등장인물들이 왜 저런 단어를 쓰는지 이해가 되면서 대사가 귀에 더 쏙쏙 들어오고 훨씬 재미있게 느껴질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브랜드 이름들이 어떻게 우리 일상 영어의 일부가 되었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언어는 정말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생명체와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떤 상업적인 브랜드 이름이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서 일반 명사로 자리 잡는 현상도 그 변화의 한 모습이죠.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언어 탐험이 영어 공부에 대한 새로운 재미와 또 시각을 더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